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카페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이의 부모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시끄럽고 민폐 끼치는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마충과 빠충을 만났던 일이 있었어요. 글로만 보던 것을 실제로 겪으니 노키즈존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날이 따뜻해서 집에만 있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남친이 저희 집으로 온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남친이 집으로 와서 집에 있기 답답하다며 웬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봄에 걸맞는 밝은색 옷을 입고 남친 차에 탔습니다. 서울에서 데이트를 해봤자 어딘가 실내에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괜히 불안해서 차라리 야외로 나가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목적지 없이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춘천에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예쁜 카페였는데 들어가자마자 뛰어다니고 있는 아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있는 가족이 답답해서 놀러 다니는구나 하고 별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의 자리는 반 정도 차 있었고요. 카페에서 핸드폰으로 1시간 뒤, 2시간 뒤 교통 상황을 보면서 남친과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좀 무딘 편이라 그때까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너무 시끄러우니 보호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남친은 아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언니 집에 남친이 놀러 가면 지치지도 않고 조카와 놀아주곤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언니 집에 놀러 가기 조심스러워서 자주 못 가는데 언니가 남친이 자주 못 온다고 아쉬워할 정도입니다. 시끄럽게 카페 안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보호자가 누구인가 살펴보니 그 아이의 엄마, 아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러다 부모가 조용히 시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가고 저희와 그 아이네 가족 그리고 다른 한 테이블이 남았을 때까지도 그 아이는 카페를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큰 소리를 계속 내더군요. 그 아이네 가족 중 아무도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오히려 아이가 신발을 신은 채로 의자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 다칠까봐 아이를 잡아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빠는 아이가 그렇게 정신없이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희 테이블로 와서 남친의 핸드폰을 잡더니 뺏으려고 했습니다. 남친은 좋은 말로 아이에게 이거 아저씨 거야 하면서 핸드폰을 그 아이의 손에서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남친의 얼굴을 때리는데 남친이 슬쩍 피해서 아이가 남친의 어깨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누가 보면 남친이 아이를 때린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빠가 달려오더니 아이를 달래면서 아이에게 왜 우냐고 하더군요.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고 저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싸움 날까봐 무서워서 제가 아이 아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그 아이 아빠는 아이가 가져가려 하면 그냥 두지 뭘 그걸 강제로 아이 손에서 빼앗아요? 우리가 알아서 다시 갖다 줄 걸. 이러는 거예요. 뭘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남친은 저기요. 애가 그렇게 시끄러운데 주의도 주지 않고 남의 휴대폰을 그냥 가져가려는데 그걸 그냥 둬야 한다고요? 라고 했더니 뭐가 시끄러운데요? 이러면서 12조로 나오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이 엄마가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라고 말하는데 저도 화가 나서 여기 공공장소인 거 모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는 뭐라 궁시렁거리면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 아빠가 테이블로 돌아가고 아이 엄마와 얘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애를 안 키워봐서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무개념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잠시 뒤에 아이가 또 카페 안을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카페 주인으로 보이던 여자분께 남친이 아이가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알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남친이 화장실 간 사이에 아이 아빠와 엄마가 저에게 오더니
저기요, 애가 좀 시끄럽게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가 맨날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애를 울리기까지 해서야 되겠어요? 아이 엄마가 참 고상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상한 말투는 뭐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목소리 톤이 높아지더라고요. 저에게 그 부부가 훈계를 하듯이 말을 하는 것을 끊고 저기요, 애는 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당연히 주의를 주셔야죠. 그쪽 아저씨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가 시끄럽냐니요?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 인상 찌푸리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더 얘기하려는데 아이 아빠는 반말을 시작했습니다. 야, 애가 시끄럽게 하면 뭘 얼마나 시끄럽다고? 하길래 야, 너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라고 했더니 아이 엄마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린 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어른도 있는데 싸가지 없이 너 말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손님도 별로 없어서 그냥 둔 건데 넌 나중에 애 안 낳을 것 같아? 너는 애 낳으면 카페 안 갈 것 같냐고? 라고 악을 썼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으면 시끄럽게 해도 되는 건가요? 육아 스트레스를 왜 저에게 푸는 것인지, 그리고 애 안 낳을 것 같냐는 무슨 논리인지 정말. 제가 무슨 말할 겨를도 안 주고 아이 아빠는 옆에서 진짜 한 대 치고 싶네, 열받게 하네 어쩌네 하고 있고, 엄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얘기였습니다. 남친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테이블 쪽으로 오니 그 아이 부모는 계속 궁시렁거리며 출구 쪽으로 가더군요. 남친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고 제가 출구 쪽으로 가는 그 아이 부모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러니 노키지존이 생기는 거예요. 했는데 아이 엄마가 야, 너 인연이 보자 보자 하니까 뭐 이런 다 있어. 네가 더 무식해 있나. 이러면서 계속 욕을 했습니다. 남친이 일어서서 쫓아가려는데 제가 무슨 일 날까봐 남친을 잡아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아이 부모는 갈 때까지 아주 욕으로 랩을 하더군요. 보다 못해 주인으로 생각되는 여성분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 아이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카페 주인에게도 누가 먼저 시끄러웠냐며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쌍년이라는 소리를 1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으라고 하니 남친은 억지로 참고 있었어요. 그 가족이 문 앞까지 갔을 때 남친이 애 잘 키워라 했더니 아이 아빠가 뭐? 이것들이 진짜? 하더니 욕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그 가족이 지나가는 것이 유리로 보였어요. 그 부부가 저희를 욕하고 있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남친이랑 저는 끝까지 웃으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남친이 가족에게 웃으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잠시 뒤에 아이 아빠가 카페로 다시 들어오더군요. 저희 테이블로 와서 그렇게 시끄러웠냐? 이러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이년을 진짜 뭐 어쩌고 일하더군요. 그때 남친이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 아빠 가슴을 확 밀치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랬더니 갑자기 존댓말을 하더군요. 남친이 얼굴이 좀 작아서 그렇지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꽤 크거든요. 일어나 보니 자기보다 거의 머리 하나가 큰 남친에게 기가 죽었는지 아이 아빠는 아이가 그러는 건데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공손한 말투로 그래서 좋게 말하면 조용히 시키면 되지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남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 걸 어쩝니까? 조용히 시키도록 할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기보다 세 보이는 남자가 이성을 잃은 듯 보이니 그렇게 꼬랑지 내리는 아이 아빠의 모습이 재밌기도 했고요. 아이 아빠의 말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분이 그래야지 뒤지기 싫으면 이러더군요.
아이 엄마는 들어와서 문 앞에 서서 보고 있다가 빨리 가자며 아이 아빠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나가는 그 부부 뒤에다 대고 이번에는 제가 애 잘 키워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부는 말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부가 지나가는 것이 유리로 보이길래 남친과 함께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이런 일부 벌레 같은 인간들 때문에 힘들게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눈치 보고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카 데리고 식당에 가면 언니 부부가 조카에게 좀 안쓰러울 정도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는데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부부 같은 부모들이 늘어날수록 선량한 부모님들이 괜히 오해받고 힘들어질 것 같네요. 저도 나중에 엄마가 될 텐데 말이죠.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훈훈한 세상인데 말입니다. 제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심한 부부네요. 화끈하게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면 남친도 착하신 분 같은데 예쁜 인연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아픈 어머니를 빌미로 동생의 재산을 탐내던 아주버님들을 참교육한 멋진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조금 넘은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배우자가 바람난 사연, 시집살이 처가살이로 힘들다는 사연들이 참 많지만 집안의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내용의 사연들도 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례식장에서 부모의 유산 가지고 큰 소리가 나는 것은 예사라 하고, 저도 장례식장에 많이 가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형제 간의 싸움이 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형제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만 그런 것인가 해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부모님 형제들 간에 사이 좋은 집이 별로 없더군요. 언젠가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자기네는 아버님이 형제분들과 연락하고 사셔? 하고 물으면 당연히 왕래 없이 살지 하는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제가 주변에 형제끼리 정말 사이가 좋은 집을 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옆집 살던 아줌마네예요. 그 집 아저씨는 단칸방 월세를 사시면서 술 드시고 동네 사람들과 싸우기나 하는 한량이셨는데 그 집 아줌마가 일해서 살림 다 하고 아저씨 보신 음식까지 해주시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삼형제였는데 막내가 저와 동창이어서 지금도 가끔 소식을 듣곤 하거든요. 그 집 삼형제는 지금도 가족을 대동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요. 아저씨가 술만 드시고 일을 안 하셔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으니 형제끼리 싸울 건덕지가 없어서 형제들이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나도 내 자식들이 평생 우애 있게 살도록 하려면 돈을 적게 벌어서 아이들에게 나중에 남겨줄 돈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웃기는 생각도 들곤 해요. 아무튼 2년 전에 저희 시댁에서도 예정돼 있던 사건이 드디어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정리가 되었지만 그때는 정말 놀랍기도 했습니다. 신랑은 형 2명, 누나 2명이 있는 막내입니다. 신랑은 바보같이 형들 말에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아닌 건 아닌 성격이라 아주버님들에게 그동안 참았던 것을 전부 터뜨려 버렸습니다. 어차피 형제들과 절연하고 살게 될 것을 신랑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몫도 챙기지 못하고 신랑 형제들에게 모두 뺏기고 나면 남는 것은 한밖에 없을 것 같아 저도 할 말을 했는데 의외로 신랑도 강력하게 나오더라고요. 2년 전쯤에 지방에서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새벽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심하게 체한 것 같다는 말씀에 새벽에 바로 내려가서 모시고 왔어요. 신랑은 조금 늦게 출근을 하고 저 혼자서 어머니의 보호자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할 정도로 심장의 조직이 상했다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많이 놀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신랑에게 전화해서 의사의 얘기를 전달하니 곧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신랑이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퇴근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오더군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막내만 찾으셨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오라 해도 바쁘다고 하며 못 온다 하니 언젠가부터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와 신랑은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작은 땅이지만 농사를 지으시니 쫓아 내려가서 굳은 일 다 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생이었을 때는 농촌 체험 간다고 생각하고 어머님께 가서 일하고 왔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혼자 되셔서 쓸쓸히 살고 계신 어머님이 짠해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병원으로 와서 한다는 말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시고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나아졌다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셨어요. 둘째 아주버님이 어머님 앞에서 요양원 얘기를 꺼내니 어머니는 사지 멀쩡한 당신을 자식들이 버리려고 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 보낼 돈으로 간병인을 쓰자고 했더니 아주버님들은 너는 빠지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신랑은 답답하게도 형들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것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시골집과 하나 남은 땅을 팔라는 것이었죠. 아주버님들이 시골에 있던 땅 전부 팔아먹고 그 하나 남은 땅은 막내인 신랑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인데 그것도 큰아주버님이 담보대출로 3천만 원 해간 상태였습니다. 금세 갚을 것이라고 하며 담보대출 받아달라고 하고는 3년 넘게 갚지 않고 있는 상태였죠. 남편 명의의 땅을 팔게 되면 자기는 담보대출 받아간 것을 안 갚겠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큰아주버님의 계산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신랑은 그런 계산을 모르는 것인지 별 말 없이 형들 하는 말을 듣고만 있더라고요. 신랑을 조용히 병실 밖으로 불러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형들이 어머님 요양원 보내고 땅 팔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얘기하는 것이냐고요. 신랑이 그게 뭔 소리냐고 하길래 시골 땅 주변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팔기도 아까운 땅이지만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을 형들이 팔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큰아주버님은 우리가 담보대출 받아준 것을 안 갚으려고 하는 수작이고 둘째 아주버님은 그 땅 팔면 땅 판 돈 자기도 나눠받으려는 수작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신랑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신랑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아주버님들이 신랑과 저 있는 데서 땅을 파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계속 말하길래 제가 큰아주버님에게 대출 받아간 것을 갚아줘야 땅을 팔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팔고 나서 나중에라도 저희에게 돈을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럼 저희에게 그 돈을 빌려간 것으로 차용증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간에 무슨 그런 것을 쓰냐고 하며 언성을 높이더니 재수씨, 우리 식구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여기 식구가 아니면 뭐냐고 하면서 혹시 그 돈 은근슬쩍 안 갚으려고 그 멀쩡한 땅을 팔라고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주버님이 형제간에 의상하게 한다는 둥,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둥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어머님 댁에 가서 굳은 일 하고 어머님 돌봐드린 자식 며느리가 우리밖에 없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며 아주버님들은 재산 팔아먹고 어머님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무슨 염치 없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남은 동생 땅마저도 나눠 가지려는 수작인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냐고 했어요. 아주버님들은 아니나 다를까 그게 왜 신랑만의 땅이냐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대놓고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죠. 신랑이 자기 형들의 실체를 이제야 확실히 알았는지 손을 떨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들이 다른 재산들 다 가져다 팔아먹었고 그 땅은 내가 팔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인데 내 거가 아니면 누구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받은 돈 당장 갚으라고 하더니 땅은 점점 시세가 오르고 있는 중이라 나라에 수용되는 것 말고는 절대 못 판다고 했습니다. 판다고 해도
형들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은 내가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요양원에 보내든 모시고 살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 하고 있어? 짐 챙겨. 이러는데 제가 알던 형들에게 꼼짝 못하던 신랑이 맞나 싶었어요. 집에 와서 신랑은 이제 자기는 형들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울해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렇게 요양원에 보낼 것이냐고 했더니 신랑은 요양원을 보내긴 뭘 보내? 라고 하면서 아주버님들은 요양원비 아까워서라도 어머니를 모른 채 할 것이라고 그때 우리가 어머님 떠맡게 될 것인데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모시겠다고 했는데 뭘 묻냐고 했더니 신랑은 고맙다며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서부터 아주버님들에게 전화가 오는데 신랑은 우리더러 빠지라고 했으니 우린 빠질 것이다. 대출금이나 갚아라. 이 말만 계속했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화가 오다가 아주버님들은 전화도 없고 어머님도 나몰라라 했습니다. 저와 신랑이 번갈아 가면서 어머님 병수발 들었어요. 시술 받으시고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사가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대학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해 보니 스텐스 시술 받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시술 받고 어머님은 한동안 많이 피곤해 하셨는데 점점 좋아지시고 현재는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그 이후에 연락 없이 살고 있고요. 큰 아주버님에게 시골 땅 담보대출 갚으라고 주기적으로 신랑이 독촉하고 있어요. 대출이자는 큰아주버님이 내고 있고요. 큰아주버님이 대출금을 갚을지도 불분명하긴 해요. 큰아주버님이 나몰라라 하면 신랑과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신랑은 큰아주버님이 대출금을 갚는 순간 절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들이 어머님을 뵈러 오겠다고 하지도 않지만 온다고 해도 저희가 못 오게 할 것이고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빼돌리고 동생 땅까지 나눠 먹으려고 들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신성한 저희 집에 들일 수가 있겠어요? 가끔 신랑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시부모님이 아무런 재산도 없는 분들이셨다면 신랑 형제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 말이에요. 일평생 아끼고 사시면서 땅 조금씩 사시는 재미로 사셨던 분들인데 그렇게 하신 것이 잘못은 아니겠죠. 아주버님들이 인간이 덜 된 것이겠죠. 집안일이라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털어놓으니 시원하네요. 이후에 무슨 사건 생기면 후기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큰 돈이 걸리면 나쁜 놈 되더라도 돈부터 먹고 보자고 덤비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돈과 권력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이 헛말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하네요. 여러분들 형제들은 어떠신가요? 사연은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은 여자가 당연히 희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남편과 편드는 시모에게 이혼을 선언한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얼마 전에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속 시원히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싸울 필요성도 못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이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길래 저도 제 할 말만 하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이유로 이혼할 거면 이 세상에 결혼해서 사는 사람 없을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서 하지만 저는 이혼만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 태도로 보아 이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말할 곳도 없어 글로 여러분들께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 봅니다. 남편과 자주 의견 충돌이 있다던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던가 하는 특정한 사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있어서 서로의 일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기간이 짧지도 않았고 오랜 기간 동안 자취 경력이 있는 남편과 결혼 전 연애하는 동안에도 큰 소리로 싸워본 적이 없어서 결혼 생활에 대해 별다른 걱정이 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빨래가 많으면 세탁기를 돌리고 집이 지저분하다 싶으면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가사를 이렇게 저렇게 분담을 하자는 말을 남편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하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안 했습니다. 쓰레기가 차 있으면 그 위에 쓰레기를 살짝 올려놓고 설거지통이 꽉 차면 냄비 하나만 씻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런 남편이긴 하지만 제가 시키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맞벌이 부부로서 남편도 저도 집안일을 하는 것은 둘 다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자기가 집안일을 하면 뭔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저와 함께 대청소를 하고 자기는 힘들게 고생을 했으니 그 대가로 사고 싶었던 신발을 사겠다는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면 솔선해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키면 군소리 없이 하긴 하는데 그런 것을 지시하는 자체가 싫었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집안일을 나만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 그것을 잔소리로 생각하는 남편의 마인드가 너무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남편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으니 집안일을 하면서도 남편은 궁시렁거리고 제가 남편에게 자꾸 집안일을 시켜서 기분 나쁘다는 태도와 말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가 시켜야지나 하면서 불만을 갖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왔고요. 분명 같은 돈을 들여서 결혼을 했음에도 제가 여자란 이유로 희생해야 한다는 개념이 남편의 의식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나 봅니다. 음식은 제가 다 합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제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남편이 다른 집안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시키면 하지만 알아서 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로는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여자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살면서 남편의 행동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고민이라며 이런 일을 털어놓으니 여우처럼 잘 구슬려서 살아봐라 하는데 저는 그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단순해서 크게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하면 신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들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평등한 부부 사이에서 제가 왜 남편을 꼬셔서 일을 시켜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에 불만이 생기니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가면 당연하다는 듯이 TV 앞에 앉아 밥 차려졌다고 와서 먹으라면 어슬렁거리며 와서 밥을 먹는 남편. 밥을 먹으며 저에게 고기 반찬 가까이 놔주고 자기만한 남편이 어딨냐고 하는 남편.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같은 자상한 남편 만나서 복 받은 줄 알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남편이 저에게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싸우는 일도 별로 없으니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잘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저렇게 여자가 살림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인데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또는 반대로 꼬시고 여우처럼 군다고 바뀔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고 지쳐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런 생각에 자꾸 우울해져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모든 얘기를 하고 나니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저희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아무런 조언도 안 해주셨고 제 말을 들어주기만 하셨어요. 그랬군요. 힘드셨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만 하셨는데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기 전에 남편에게 저희 불만을 전혀 얘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나도 일을 하는데 집안일도 내가 전부 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 도와달라. 내가 집안일을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면 다른 집안일을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말로는 알겠다고 하고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남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니 남편은 갑자기 왜 이래? 미쳤구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때라도 남편이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남편과 더 대화를 나눠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우길 했냐고, 돈 사고를 쳤냐고 하면서 자기는 스스로를 훌륭한 남편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더 이상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그런 것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에 정말로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어요.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섰습니다. 엄마와 먼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엄마와 밖에서 만나 전부 얘기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왔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데 남편의 반응은 이렇다고 전부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는 그냥 네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사람들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엉엉 울었네요.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는 덤덤하게 얘기했어도 저 정말 힘들었어요. 손도 떨리고 멍하게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슬펐다가 가슴이 뛰었다가 했지만 악착같이 직장 다녔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혼하자고 얘기했고 남편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주말에 시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그런 이유로 이혼하자면 이혼 안 할 사람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상대로였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둘 다 일을 하는데 내가 혼자 집안일 다 하고 신랑은 집안일을 할 때 투덜거리면서 집안일을 하고 다 하고 나서는 엄청 생색을 내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만도 어딘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신랑과 돈을 똑같이 벌어오는데 집안일도 나만 하고 아이도 나만 키우고 하는 것은 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다 그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 불만을 가지려면 결혼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똑같이 해서 결혼을 하고 똑같이 벌어오면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것도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조금 더 일하려고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 해서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결혼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혼이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기적인 신랑과 아들 편을 드는 시어머니를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다고 하고 이혼하면 정상적인 배려심을 가진 남자를 만나 재혼하던지 아니면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다고 하며 제 생각대로 이혼은 꼭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책임을 모두 어떻게 지려고 계속 고집을 부리냐고 하더군요. 이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해서 같은 돈을 벌어오는데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아주 정상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남편에게 있으니 그리 아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저희는 이혼할 것이고 남편이 계속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시부모님과 얼굴 보는 것은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며 그만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랑은 진작에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일을 키우냐며 자기가 앞으로 잘할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을 말했는데 못 들은 척을 한 것이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고 더 이상 생각해 볼 것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계속 잘못했다고 하며 앞으로 집안일을 본인이 다 할 테니 한동안 지켜보고 다시 판단을 내려달라 하더군요. 집안일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형평성에 대한 개념도 없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에 화병이 걸릴 것 같고, 당신은 집안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슨 일이든 자기만 우선해서 생각할 사람이니 혼자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과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고 당장 이혼해서 따로 살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작은 방에서 혼자 잤습니다. 한동안 저에게 잘하겠다고 하며 집안일 열심히 하는 신랑을 봐도 별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냥 얼른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지내온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별것도 아닌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것인가요? 신랑이 계속 저렇게 잘해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괴로운 결혼 생활에 조금이나마 미련이 남아 있는지 합의 이혼이든 소송 이혼이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끌고 있는 제 자신도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정신 차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 없이 있을 때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함께 돕기 마련인데 참 어이가 없는 남편이네요. 이혼은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많은 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린 시절 바람나서 쓰니님을 버리고 간 엄마가 계속 생활비와 아빠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한다는 어이가 없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이혼하고 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고 몇 년 뒤 아빠와 재혼한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는 엄마가 바람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아빠에게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킨 엄마는 그대로 집을 나가고 이혼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빠는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의 재산 상속 문제로 새엄마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 새엄마와 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빠는 은행원이었어요. 지점장까지 하시고 퇴직해서 그동안 모은 돈과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아는데, 저희 아빠와 10년 정도 함께 살았던 새엄마는 저희 삼남매에게 2천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해서 그 돈 받고 새엄마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정이 무지하게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외가에 연락을 해서 엄마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엄마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듣고는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와서 산후조리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바람나서 우리 형제들을 버리고 나간 흠이 있는 엄마이긴 해도 아주 어릴 적 느꼈던 엄마의 정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연락이 다 자주 연락하고 엄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와서 자주 보며 아이도 함께 케어하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때 엄마보다 연하인 아저씨와 살고 있었는데 그냥 저와는 대면대면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 뒤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더 의지를 하며 살게 되었고요. 이혼을 하게 되어 생계가 막막하니 제가 직장을 얻어야 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면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돌봐주고 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구한 직장인데 부동산 관련 일이라 제가 하는 만큼 수입이 되는 직업인데 제가 일을 잘하는 건지 월 수입이 꽤 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고 1년 정도 돈을 모아 엄마에게 아이 키워줘서 고맙다며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엄마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아이는 초등학교 때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자립심이 강한지 잘 적응했고요. 외국 생활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 외국에서 학교 잘 다니며 신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간 후에도 엄마와 같이 살며 자주 보고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엄마가 저에게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벌어오는 돈이 모자라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생활비가 뭐가 필요하냐고 했어요. 다른 집은 자식들이 생활비를 다들 주는데 자기는 받지 못해서 서운하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생활비를 얼마를 원하냐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엄마에게 100만 원씩 꼬박꼬박 주고 있었는데 엄마가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냥 저를 낳아줬으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자고 하고 엄마와 같이 사는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아저씨 요즘 힘드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는 전혀 그런 거 없고 하시는 일 전과 똑같다고 하시며 많이 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며칠 뒤에 엄마가 또 저에게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준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낳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건 그건데 저는 엄마한테 갚을 만큼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돌아가시고 유산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것도 엄마와 나눠야 하는 건데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더니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억지인가 했습니다. 아빠 유산을 바람 피워서 이혼한 엄마와 나눠야 한다니요. 그때 제가 이성을 잃었었나 봐요. 엄마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어린 우리 삼남매 두고 그 짓이 좋아서 남자 따라 집 나갔으면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냐고 따졌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저씨도 이혼하고 네 번째로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남자 없이 못 살아서 우리 버리고 간 엄마가 나한테 무슨 돈을 요구하냐고 했습니다. 또 아빠와 이혼할 때 바람난 주제에 아빠한테 재산 분할이란 명목으로 얼마를 받아갔다고 들었는데 그거나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새엄마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다 얘기했고요. 그렇게 엄마를 쏘아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엄마와 같이 사는 아저씨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결에 받아보니 병원 응급실이라고 와보라고 하더군요.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나? 사고가 났나? 자해를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다더라고요. 자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아저씨에게 말하더니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로 아저씨가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엄마가 호전되어 퇴원하는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엄마가 어떤 큰 충격으로 뇌가 부어올랐었다고요.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젠 괜찮다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들이 엄마한테는 비수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요즘 엄마의 행동을 보면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 해주러 온 것부터 제가 아빠 유산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그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에게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엄마는 돈을 요구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문맥도 맞지 않고 정신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려요. 후기입니다. 제 글에 응원의 댓글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저 혼자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를 낳아준 엄마인데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저희 말에 심한 충격으로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갔었으니까요.
바람이 나서 자식들 버리고 집을 나가면서도 뻔뻔하게 아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얼마간을 뜯어간 사람이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나를 낳아준 엄마인 것은 맞으니까요.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저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엄마에게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또 했다가는 엄마가 또 충격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계속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사는 아저씨가 엄마와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데 뭐가 돈이 모자라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엄마는 낳아준 엄마에게 그게 할 소리냐며 또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글을 올렸었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취해야 할 태도를 알려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새엄마의 손에 자라면서 새엄마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어린 마음에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쌓여왔나 봐요. 댓글들을 읽어보고 새엄마와 엄마에 대한 마음이 재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새엄마에게 불만이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며 새엄마 자리에 친엄마가 있었다면 친엄마에게는 내가 그런 불만을 전혀 갖지 않고 자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엄마가 하는 행동거지를 봤을 때 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하지 않고 엄마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와 새엄마 사이에 있었던 트러블보다 더 많은 트러블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엄마에게 가졌던 불만은 새엄마라는 인식 때문에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엄마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때문에 제가 친엄마의 정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댓글들을 읽어보며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져온 생각들이 재구성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새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자식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 아빠 돈을 거의 다 가져갔으니 새엄마는 역시 새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와 이혼한 뒤로 양육비 한 번 안 보내고 저에게 현재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며 참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팔자에 엄마다운 엄마가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며칠간 슬픔에 잠겨 있다가 외국에서 혼자 외로움을 견디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을 때 엄마 집에 갔더니 엄마가 저에게 또 돈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왜 나에게 돈을 바라는 것이냐고 얘기했더니 낳아준 엄마에게 돈 버는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딨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 짓이 좋아서 자식들 버리고 나간 뒤로 우리 삼남매를 위해 아빠와 새엄마에게 양육비를 보낸 적이 있냐고 했습니다. 아니면 집 나간 뒤로 우리 삼남매 보러 온 적이라도 있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보다 남자가 더 좋은 사람이 낳아준 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나한테 돈 맡겨 놓은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엄마랑은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해버렸어요. 나도 자식 키워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식들 버리고 바람나서 집 나간 것을 평생을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겨우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데 오히려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며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 더 이상은 엄마와 인연을 이어갈 수가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엄마라는 존재인데 엄마는 자식들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도 자식에게 빨대를 꽂으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했던 말 중에서 기억나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말을 정신없이 쏟아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하고 엄마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난 지금은 홀가분합니다. 엄마에 대해 생각하면서 머리 아플 시간에 외국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전화 한 번 더 하고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올렸던 글에 가족처럼 나서서 좋은 얘기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해준 것 없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니님, 결단 잘 내리셨어요. 스니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은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이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하여 스니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사이다 발언으로 남편을 내쫓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대학생 딸아이 둘 가진 돌싱맘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통해 인과응보란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부정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글도 많고 그 고통을 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글도 많이 봤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그 배우자는 언제 어떻게든 자신이 저지른 부정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였던 시기에 애들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도 저는 일은 성실히 했었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조바심에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왔네요. 제가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이라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엄마의 모습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었는지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에 이혼녀가 된 것인데도 상당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이들과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카를 렌트해서 다니기도 하고 캠핑장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캠핑을 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운전면허를 따서 차박이라는 것을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애들 아빠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였죠. 애들 아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누님 한 분이 있는 고아나 마찬가지인 청년이었습니다. 누님과도 많이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들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자랐는데 혼자 힘으로 번듯한 직장을 얻어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참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애들 아빠를 아들처럼 여기고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애들 아빠는 참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습니다. 항상 말하기를 자기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 같은 처와 저희 친정부모님과 같은 장인 장모님을 만났냐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딸 둘이 태어나고 애들 아빠와 함께 벌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큰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들 아빠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퇴근 후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런 수상한 행동이 지속되니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아빠의 휴대폰을 뒤져봐도 별다른 것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카톡, 문자, 통화 내역에서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애들 아빠의 휴대폰이 울리길래 무심코 열어봤더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메시지가 있더군요. 애들 아빠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싱글 여직원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빨리 만나서 하고 싶다. 어제는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다. 등등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메시지 내용과 서로의 신체를 찍어서 주고받은 사진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그 내용들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에 저장을 했습니다. 애들 아빠와 그 여자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카톡과 비슷한 다른 어플을 이용했더군요. 출근하면서 그 어플을 깔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어플을 지우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종종 새벽에 일어나 그 어플을 깔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다시 지우고 그런 식으로 서로의 그리움을 달랬나 봐요. 그렇게 애들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되고 저는 한동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도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를 만날 때는 블랙박스를 꺼놓았는지 블랙박스에서는 특이점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톡 내용을 가지고 애들 아빠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순순히 자신의 부정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바보같이 애들 아빠가 현재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주길 바랬나 봅니다. 애들 아빠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니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이제 어찌할 거냐고 애들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애들 아빠는 저와 이혼을 원한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린 김에 얘기한다며 제가 이혼만 해주면 자기는 모든 것을 두고 몸만 나가고 아이들 양육비도 잘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애들 아빠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라도 저는 바랬나 봐요. 애들 아빠가 그 여자에게 가기 위해 아이들과 저와 돈, 모든 것에 아무 욕심이 없다는 것에 정말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내가 애들 아빠에게 너무 소홀했나? 아니면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잘못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애들 아빠의 태도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마음을 돌릴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때 바보같이 애들 아빠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애들 아빠에게 더 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고민글과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바람을 안 피워본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운 남자는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도 바람을 한번 피워본 사람은 또 바람을 피우는 것은 남자와 마찬가지더군요. 애들 아빠가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못난 딸 때문에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는 모습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부모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고아나 마찬가지였던 애들 아빠에게 아들처럼 생각해주고 신혼집이며 살림살이 전부를 해주었는데 애들 아빠가 그렇게 나온다며 배신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애들 아빠는 저에게 부정을 걸리고 나서 며칠 안 되어 집을 나갔고 친정 부모님의 연락을 피해서 부모님은 참으로 분해하시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분하고 답답하셔서 아버지는 애들 아빠의 회사에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회사 프론트에서 애들 아빠를 불러내려 해도 만나주지를 않아서 로비에서 애들 아빠와 상간녀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모님께 죄송하던지 얼른 애들 아빠를 내 인생에서 쳐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애들 아빠의 말대로 애들 아빠는 몸만 나가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애들 아빠는 해온 것도 없었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아이들도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직장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동선을 톡으로 체크하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네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캠핑을 다니며 딸들과 저 이렇게 여자 셋이서 캠핑장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수다도 떨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 다니던 캠핑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 순수하게 우리 가족 힐링을 위한 캠핑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기는 직화로 굽는 것보다 통삼겹과 등갈비를 사가지고 가서 웨버그릴에 초벌을 하고 훈연으로 구워야 맛있다. 어느 캠핑장은 어떤 장단점이 있다 등등 주중에는 열심히 각자의 할 일을 하며 틈틈이 캠핑 계획을 세우며 캠핑을 가서는 밤에는 딸들과 여자 셋이 끝나지 않는 수다를 떨며 살았습니다. 애들 아빠는 저와 같은 직종에 있어서 소식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애들 아빠는 저와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재혼을 하고 뻔뻔하게 다니던 직장을 계속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집안이 재력이 엄청나서 둘이 재혼해서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오며 직장 동료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와 돌리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알콩달콩 잘 지낸다고 들었고요. 씁쓸했지만 이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애들 아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저와는 통장 거래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전화 통화는 2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당황했네요. 전화를 받아보니 아이들 문제로 저를 만나자고 하더군요. 아이들 문제로 만날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애들 아빠를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애들 아빠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 아빠와 재혼한 그 여자는 저와는 다르게 엄마나 이모처럼 애들 아빠를 챙겨주었었답니다. 그 여자는 퍼진 아줌마와 같은 외모였지만 모성애를 느끼게 해주고 자기를 위해 평생을 엄마처럼 헌신할 것 같은 느낌에 끌리고 성적으로도 애들 아빠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었다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빠져들어 저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제가 그립다더군요. 아이들도 자기가 집에 든든하게 있어주면 더 좋아할 것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의 사랑도 그립고요. 이 인간이 미쳤나 싶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애들 아빠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라서 아이들 문제로 만나자고 했는데 그 아이들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게 다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어 돌아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애들 아빠에게 연락이 왔지만 전부 차단해 버렸습니다. 애들 아빠 직장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며칠 뒤에 애들 아빠에 대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도 애들 아빠와 친한 사람에게 건너서 들은 얘기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애들 아빠와 결혼한 그 여자의 집안이 처음에는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전부 거품이고 빚이었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 여자 집안의 빚이 언젠가 연쇄 폭발하듯이 터져서 그 여자는 우울증이 걸리고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다 죽어가는 행색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애들 아빠가 저에게 만나자고 했던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엄마 같은 매력과 집안의 재력을 보고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나가서 그 여자와 재혼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지니 또 그 여자를 배신하고 저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애들 아빠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저에게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의아스러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참 놀랍도록 염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아이들과 터놓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생이고 성인이니 알아들을 것 같았고요. 아이들과 주말에 캠핑장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대강은 알고 있겠지만 애들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된 배경과 애들 아빠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대한 배신, 그리고 재혼, 얼마 전 저와 만나서 한 얘기들과 배경 등 전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덤덤하게 듣더라고요. 다 듣고는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는 잘 몰랐지만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는 저의 노력들을 이제는 다 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애들 아빠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교활하게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 걱정을 했었는데 안심이 되더군요. 며칠 뒤에 저녁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와 큰아이만 집에 있고 작은아이는 아직 집에 안 들어온 상태였는데 인터폰을 보니 애들 아빠였습니다. 당황해서 어찌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애들 아빠는 들어와서 큰아이에게 왜 요즘 연락을 안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 저와 만나서 했던 얘기를 큰아이와 제 앞에서 하더군요.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대답할 가치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이런저런 얘기로 자신의 주장을 하며 저희를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은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애들 아빠는 작은아이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아이는 아빠의 얘기를 듣다 말고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소리니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작은아이의 반응에 힘을 얻었는지 큰아이도 같은 얘기를 하고요. 애들 아빠는 자기가 너희들을 낳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뻐해주며 키웠는데 이러냐고 따지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은아이가 아빠가 한 짓을 모두 알고 있고 어떤 이유로 돌아오려 하는지도 모두 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빠를 다시 우리가 받아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라 더더욱 그럴 수 없다고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게만 봤던 작은아이 말에 좀 놀랐네요. 그리고 큰아이가 얘기를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글들을 읽어보면 아빠 같은 사람이 나중에 힘 떨어지면 버렸던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부양 의무를 요구한다던데 우리에게는 그런 거 요구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친부모라도 부양 의무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큰아이는 알고 있다고 애들 아빠를 똑바로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기들과 엄마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재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않으니 이제 와서 또 그 여자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오겠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툭하면 배신을 하는 아빠가 무섭고 소름 끼치는데 뭘 믿고 왕래를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맴돌기만 할 뿐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들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아이들과 저희 생각이 확고하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일어나더니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둘째가 웃으며 애들 아빠에게 어떻게 키우긴 뭘 어떻게 키웠냐며 아빠는 엄마와 우리 버리고 이상한 여자 찾아 떠난 이상한 사람일 뿐이라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들 아빠가 돌아가고 큰아이는 긴장이 풀렸는지 한숨을 내쉬며 우울해 하더라고요. 큰아이가 그러니 저도 좀 우울했는데 작은아이는 웃으면서 신나 하더군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저와 큰아이에게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얘기했습니다. 작은아이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도 웃기게 하고 신나게 해서 큰아이와 저도 기운을 차리고 애들 아빠가 왔다 간 것은 금방 잊고 수다를 떨었네요. 작은아이의 주도로 그냥 별일 없던 어느 날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애들 아빠가 왔다 가고 며칠 동안 애들 아빠에게 더한 말을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달라진 것 없는 일상을 보내며 그 후회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 없이 자라기만 바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도 들고요. 애들 아빠와 헤어지고 저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오신 부모님께도 애들 아빠와 있었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저와 아이들에 대해 걱정 안 하고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해서 한참을 울었네요. 배신자 주제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한 애들 아빠가 한동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애들 아빠가 더 잘못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요. 이젠 더 이상 애들 아빠에 대한 것들은 모두 잊고 아이들과 재밌게 살 계획으로 머릿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애들 아빠는 지금도 충분히 불행할 거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이혼녀라는 사실은 굳이 알리지 말라는 어른들의 조언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 할 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 한번 제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 좋은 곳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하는 경사가 있으면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차분하고 덤덤하게 글을 쓰셨지만 이혼 후 쓰니님 자녀분들 이렇게 번듯하게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실 일만 남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